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 노나라 심콩 박사 이렇게 띄웠습니다. 심콩 박사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려드릴까요? 저희 열린공감TV 기자분들 중에 심혁 기자님 계시죠? 저하고 같은 심씨. 그 심혁 기자님의 별명이 심쿵 기자더라고요. 심쿵 기자. 제가 같은 심씨고 또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런 관계로 제가 감히 심쿵은 할 수 없고, 심혁 기자님 별명을 따라서 제가 손 아래 동생 뻘이니까 그냥 약하게 심콩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심경수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는데,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께서 뭐 그런 저런 대화를 저랑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 별명을 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친근감도 느껴지고 해서 제가 좀 요즘 밀고 있는 제 별명입니다. 노나라에서도 심콩 박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콩 박사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늘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보기에는 두 분이 포옹을 하고 막 웃고 있고, 뭐 속내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진 속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 정치계의 두 거물이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고 똑같은 감정을 다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재명 의원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기분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이낙연 전 대표를 보고 좀 부정적인, 다소는 화가 나는, 짜증나는, 뭐 급 우울해지는, 소위 말해서 그런 감정도 느끼실 겁니다. 같은 사진 하나를 보고 놓고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또 그 좋고 나쁨의 정도 역시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치로 인해서, 정치권의 이슈로 인해서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완료되는 현재 시점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잿마을 젊은 우리 개딸들이 마을을 이끌고 있는 이장님을 사랑하는, 이장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글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 잿마을에서도 상당수의 개딸들이 답답하다. 최근에 예전에 대선 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신 후보였죠. 를 포함한 그쪽의 국민의힘 쪽의 어떤 그 대선 준비 과정,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매우 답답하다,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뭐 이런 감정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혹은 이재명 의원이 되고 난 후에 소위 말하는 이 이낙연 계파들, 우리가 보통 뭐 수박계라고 하죠. 수박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그 분야로, 그 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너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답답하고 어렵고 극복하기 힘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말씀 하세요. 개딸들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크게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끔 개딸들이 어떤 요즘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잿마을에 가보는데, 아직까지도 답답하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답답한 마음, 즉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나 우울증인 것 같아, 나 우울해, 막 짜증나, 뭐 이러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간단한 뭐 그림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차함수 같은 그래프죠.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게 감정선이에요. 감정선.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여기가 좀 해피한, 기분 좋은 것. 여기가 기분 나쁘고 우울한 것. 그러니까 급 좋아졌다가 급 나빴다가 급 좋아졌다가 급 나빴다가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막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사실 괜찮아요. 이 범주 안에서 제가 지금 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시한 이 범주 안에서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범주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 영역으로 가버리면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정상적인 범주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그것을 우리는 조증이라 하죠. 조증. 네. 그리고 이 정상적인 범주 이하로 쭉 떨어지는 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하는 그런 증상을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울증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자가 진단하기도 좀 까다로워요. 조증과 우울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하기는 좀 까다로운 편이고, 물론 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개 그 기준은 있는데, 오늘 노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그 주된 주제는 바로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우울증. 네. 조증보다는 우울증으로 요즘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우울증, 우울증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될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정도에 걸쳐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 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도에 걸려 있는 분들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선이 이쯤이고, 이 정도에 걸려 있으면 이게 증상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아주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임상학적으로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서 요 정도, 지금 요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요 정도 선을 우리는 요 정도 선 안에 드는 증상은 우리는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요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상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진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울 증상과 우울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에서 그 경계가 되는 쪽에 있는 아주 그 경계가 되는 그 부분, 그 선 하나로 우울증이 될 것이냐, 우울 증상이 될 것이냐. 우울 증상은 사실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울 증상에 가깝습니다. 나 우울해. 잠 못 자겠어. 몸무게는 어떻게 빠지셨어요? 몸무게 괜찮아? 그럼 괜찮아요. 나 우울해. 입맛이 뚝 떨어졌어. 잠은 어떻게? 잠은 잘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겪고 계시는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한두 가지를 갖고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이 우울증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울증 진단 기준은 DSM-4라고 하는, 이 DSM이라고 하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 환자를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 가이드북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DSM-4에 의하면, DSM-5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렇게 진단한다. 그 몇 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서 우울증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 진단대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것이고,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임상사회복지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것도 이 바로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 관심 및 흥미가 감소합니다. 별로 뭐든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해서 뭐 하겠어? 내가 뭐 돈 벌어서 뭐 하겠어? 내가 그거 해서 뭐 하겠어?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무관심. 네. 뭐 무관심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는 뭐 에너지, 흥미 떨어지고 뭐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죠. 네, 기본적인 내 체력, 에너지가 쭉 떨어진다. 뭐 이런 것과도. 세 번째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식욕 감소 또는 증가세. 이 한 달에 5% 정도가 증가 혹은 뭐 감소. 5%폭. 현재 여러분의 체중에서 5% 정도의 무게가 증감이 있을 때, 그때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 진단 기준으로 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면증입니다. 대부분 우울한 분들은 불면증을 호소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과다수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잠을 못 자는 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잠을 자는 사람을 봐도 쟤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나? 어떻게 저렇게 잠을 저렇게 잘 수 있지? 하루에 어떻게 20시간 이상 잠을 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수면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 기준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식욕 감소 또는 증가, 그로 인한 체중 증감,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주된 우울증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 식욕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감은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요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2주일 동안 거의 매일 우울합니까? 그럼 우울한 기준은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스크린하면서 물어보고 체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또 관심 및 흥미 감소인가요? 그것도 환자의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환자의 식욕이 감소된 결과로 체중이 5% 정도 늘었다 빠졌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아주 그 객관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면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 이상을 주무셨습니까? 며칠 동안 총 몇 시간을 주무셨습니까?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초조해요. 이유 없이. 그런 것들이 이 우울증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 피곤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감소한 것이 있고, 또 까닭 모를 무가치감, 또 죄책감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대선을 통해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 내 죄책감이야. 뭐 그런 것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밭을 좀 더 갈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조금 더 밭을 갈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마지막 1분까지, 마지막 뭐 1초까지 노력을 다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부분에 뭐 에너지가 감소한다든가 하는 것의 결과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9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울증이 심한 분들,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 케어를 제공하는 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증상 중에서 5개 이상, 그리고 1, 2번 중에서 하나 이상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9개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 하고,
이 1번, 2번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든가 일상 속에서 관심 및 흥미가 감소한다든가.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에서 5개 이상이 진단 기준으로 체크가 되면 그분은 일단 우울증 환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4개인데요? 4개 반인 것 같은데 3개, 이거 3개 반인데 하나가 너무 심해.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5개 이상, 1, 2번 중에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결과라야만이 임상적으로 우울증 환자,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치료의 대상이라고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내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 노나라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5개 이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온 진단 기준대로 1, 2번 중에 하나가 포함되고 5개 이상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체크가 된다면 병원 가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가십시오. 요즘 우울증 상담받고 하는 거 하나도 흉 아니고 쉽게 말해서 뭐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 그 중독 현상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감기약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뭐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가는 것으로 혹시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우울증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였던 불면증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불면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잠들기 힘들거나 수면 과정 중에서 처음에 잠을 못 자거나 끝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들이 이 불면증에 들어가고요. 가장 최악이 수면 시간 중에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아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시 10분에 잠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뭐 10시, 11시쯤에 잠이 들면 12시 10분에 한번 깨요. 그리고 또 잠이 들고 깨면 1시 10분, 2시 10분, 3시 10분 이런 식으로 정확히 60분마다 깬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미칠 것 같다는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돼요. 차라리 잠들기 힘들어서 뭐 뒤척거리다 잠을 든 다음에 몇 시간이라도 좀 쭉쭉 자든가, 뭐 처음에 잠 들었다가 조금 내 생각보다 조금 일찍 깨어버려서 몸이 좀 찌뿌둥한다든가 하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못 자는 잠인데 1시간 내지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아주 신경이 아주 곤두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불면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악화되는 것과 불면증이 악화되는 것이 이 악순환 계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기울이실 필요 있고요. 이러한 어떤 패턴이 다른 불면증이 있고, 또 불면증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며칠간 그냥 간단히 지속되는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2, 3주 정도 지속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든 단기든 장기 혹은 만성이든 불면증은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네. 불면증의 결과로 체중이 우리 그러잖아요. 다크서클 있고 잠을 며칠 못 자면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얼굴 이렇게 푸석푸석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살이 빠져요. 그게 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진단 증상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 체중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울증이 아닌데도 괜히 내가 우울한 것인가, 우울증인가, 우울증 환자인가, 내가 자꾸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더 우울해지면 어떡할까, 왜 낫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불안증이 계속되면 당연히 잠이 들지 않죠.
무슨 머릿속에 걱정거리 하나 있어도, 고민거리 하나 있어도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질의 수면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우울하다라고, 우울증 증상 갖고 있다라고 느끼실 때는 내 수면 패턴이 어떠한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치인들의 이 못된 행동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약 한 20여 년 전 KBS 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했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찾았는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만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선거 때의 긴장과 당선의 기쁨은 노화를 지연시킨다고도 합니다. 이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될 때 우리 새벽에 착착착착 열린 공감 다시 막 주무시다가 기자분들 일어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정말 동접자 수 4만 명을 막 기록할 정도로 그 시간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엔돌핀이 몸에서 막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노화를 지연시킨다고도 하죠. 별 간섭 없이 권한이 많고 성취 목표가 분명한 직업적 특성이랍니다, 정치인이. 별 간섭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없어요. 네. 권한이 많아요. 이유 없이. 정말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정말 너무 웃겨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취 목표가 분명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당리당략에 관계없어. 내가 국민의힘이든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든 내가 살아남아야 해. 그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해. 목표가 동기가 분명하고 목표가 저기 분명히 있고 그것을 향한 지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울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다른 이런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배지를 갖고 있고 이미 그러한 당선의 기쁨이 내 노화를 지연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겠죠. 백상창이라는 그 한국 정신분석 정치학회장께서 또 붙였어요. 부연 설명을.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긍하시죠?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열중하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오래 사는 이유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구나 하고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노나라를 통해서 우울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간단한 진단 기준을 포함한 불면증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또 그 건강을 유지하셔야 이런 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유지하시고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